네, 소중한 시간에 함께 자리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Try Everything 2023 글로벌 탑5 창업 도시를 위한 서울의 노력 with 스타트업 지놈 세션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본 세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라영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함께하게 되실 이번 세션은 세스 스타트업의 스케일업과 글로벌 진출, 그리고 글로벌 탑5 창업도시 서울을 위한 스타트업 지놈의 제안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첫 순서로 서울경제진흥원의 김진환 수석님께서 발제를 진행해 주시고요. 이어서 스윗테크놀로지 이주환 대표이사님과 또 채널코퍼레이션 김재홍 대표이사님 함께 세 분 모시고 세스 스타트업의 스케일업과 글로벌 진출 전략에 대해서 함께 많은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곧바로 서울경제진흥원 김진환 수석님과 스윗테크놀로지 이주환 대표이사님, 채널코퍼레이션 김재홍 대표이사님 세 분을 함께 스테이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곧바로 김진환 수석님께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경제진흥원 창업정책팀의 김진환 수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사 먼저 하실까요? 네, 스윗테크놀로지스의 이주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채널코퍼레이션의 김재홍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굉장히 귀한 두 분을 좀 모셨는데요. 오늘 이 세션 자체는 이제 스타트업 지놈과 함께하는 글로벌 탑5를 위한 서울의 여정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스타트업 지놈에서 오신 분도 계신데 서울시가 매년 스타트업 지놈을 통해서 세계에서 제일 좋은 도시에 대한 창업하기 좋은 도시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세계 12위를 기록을 했고요. 그런데 12위를 발표를 하면서 어떤 분야의 어떤 그 기업들이 해당 생태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느냐, 핵심 플레이어 6곳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제 두 곳이 오셨는데요. 둘 다 이제 IT 사스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라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윗, 채널톡 이 두 군데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IT 사스 기업입니다. 그래서 두 곳이 이제 선정이 됐으니까 간단하게 두 곳의 어떤 선정 소감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대표님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서울시를 대표하는 IT 스타트업으로 선정이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4년 반 정도 돼 있는 아직은 early stage 스타트업인데 감사하게도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에서 다양한 프레젠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글로벌 진출을 하고 있는지 또 저희가 꿈꾸고 있는 기회와 가능성들에 대해서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재영 대표님. 네, 저희도 이제 한국, 일본을 중심으로 비즈니스 전개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까지 확장을 하고 있는데 여러모로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나름 책임감 갖고 더 저희가 성장하고 가져갔던 레슨들을 많이 나누기 위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IT 사스 비즈니스는 포브스나 가트너 같은 시장조사 기관에 따르면 올해 한 300조 원 정도의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매년 많은 성장을 통해서 2029년까지는 한 1200조 원 정도의 시장이 형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좀 일부 미국 같은 선진국의 영역으로 좀 판단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두 개 기업에서 많이 좀 선전을 하고 계신데요. 지난달에 스타트업 코리아라는 종합 정부 대책을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했고 7월 달에는 서울시에서 스타트업 서울 창업 2030이라는 계획을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아쉽게도 IT 사스 분야는 거기에 어떤 주요한 이제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되지는 못했어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좀 이전 대표님 의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IT 분야에서도 소프트웨어 쪽 안에서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라고 불리는 SaaS라는 인더스트리가
저희가 속해 있는 분야인데요. 이 SES의 가장 큰 특징은 글로벌 익스펜션을 빠르고 쉽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고객사가 만약에 1000개가 있다면 1000개 고객의 requirements가 다 다를 텐데 그것을 사람이 원 바이 원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품 안에서 컨피그레이션이나 커스터마이제이션이 고객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으로 제공이 되어야만 가능한 것이 이 SES라는 이런 소프트웨어고 그것이 이제 B2C나 컨슈머 시장보다는 훨씬 엔터프라이즈 시장에서 소비가 되고 있는 구조이다 보니 우리나라와 같이 각 그룹사 안에 IT를 전담하고 있는 계열사들을 갖고 있는 이런 특수한 경제 구조를 갖춘 대한민국에서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닌가라고 저희는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을 해왔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개발자 분들의 실력은 글로벌 어떤 CRM이나 ERP와 같은 복잡한 고난도의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에 대한 경험을 더 많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더 글로벌 방향에 맞추어서 정책이 수정되거나 추가가 될 수 있다면 우리나라가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을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잠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제 요새 딥테크 영역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어요. 서울만 해도 이제 4대 영역을 선정을 했는데 AI, 바이오, 로봇, 그다음 핀테크 영역이에요. 그래서 IT 사스는 일단은 없죠, 아쉽게도. 그다음에 이제 국가에 선정한 10대 영역에서도 이제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업계를 리딩하고 계신 대표님으로서 의견을 한 번 더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IT SES가 사실은 딥테크 중에 딥테크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 IT가 접목되지 않을 수 있는 비즈니스 버티컬은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해져 있는 소프트웨어에 따라서 구매가 일어나고 프로덕트 기반으로 어답션이 되고 이 수준을 넘어서 SES라는 것은 고객이 1000개라면 1000개에게 아웃 오브 더 박스 버전으로 제품을 제공하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1000개의 고객이 쓸 수 있도록 제품이 변형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컨피그레이션이나 아니면 이런 고객에 따라서 DIY 기준으로 제품이 노코드로 변경이 되는 그런 로우코드 개발 환경, 노코드 오토메이션 환경을 갖춘 것을 SES라고 부르기 때문에 IT에서 가장 딥테크 안에 여겨지고 있는 영역인데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특정 산업에서 유행이 되고 있는 로봇이라든지 AI라든지 이런 그 키워드들에 조금 빠르게 편승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아쉬운 생각이 있어서요. SES는 딥테크 소프트웨어 중에 딥테크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재용 대표님도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B2B SaaS라는 이 산업이나 용어를 잘 아시는 분 혹시 손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시면 제가 간단하게 일단 그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일반적으로 90년대 후반에 사실 이 클라우드 사스라는 어떤 비즈니스 시장을 연계 세일즈포스라는 굉장히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들어보지 못하셨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때 그 세일즈포스가 했던 하나의 캠페인이 노 소프트웨어라는 캠페인이었어요. 막 데모를 하면서 소프트웨어에다 X 쳐놓고 노 소프트웨어 막 이렇게 데모를 했는데 그게 되게 상징적으로 사스라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캠페인입니다. 뭐냐면 그 전까지는 저희가 뭐 윈도우도 다 PC에 설치해서 쓰고 무슨 프로그램을 하려면 계속 그 PC에다가 CD나 뭐 디스크 드라이브를 넣고 막 설치해서 썼어야 되는데 사스라는 비즈니스는 이제 저희가 모바일 시대에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면 내가 별도로 여기다가 모든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클라우드 서버에 동기화가 돼서 편하게 쓸 수 있고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그런 구조의 비즈니스를 의미하고요. 저희가 하는 일들은 이제 그걸 B2C 앱뿐만 아니라 B2B 소프트웨어도 그렇게 줌이나 뭐 노션, 슬랙 이렇게 아마 들어보셨던 그런 하나의 클라우드 인프라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의 세계관을 의미하는데요. 이거는 사실 클라우드라는 어떤 환경에 성장하고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모든 산업형 소프트웨어를 회사마다 개발해줘야 됐던 때가 이제 뭐 오라클이라든지 SAP라든지 이런 회사들의 시대였는데 지금은 이제 클라우드에 하나의 서비스만 잘 만들어 놓으면 수만 개의 고객사들이 다 거기에 그냥 로그인만 해서 쓸 수 있게 만드는 서비스가 저희가 하고 있는 류의 비즈니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저는 딥테크의 키워드들, 뭐 AI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스하고 연결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키워드를 예를 들면 AI 서비스가 클라우드로 동작하거나 사스 비즈니스로 연결이 될 수 있느냐, 그러면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B2B 사스라는 어떤 하나의 개념 자체를 세상에 좀 더 알리고 여기에 대한 하이라이트를 받고자 하는 니즈가 있다는 건 저희는 뭐 종사자들이기 때문에 너무 자명한 것 같고, 하지만 AI라든지 바이오라든지 핀테크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들은 여전히 사스랑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는 키워드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좀 질문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 우리나라가 이제 IT 강국이라고 얘기가 많이 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기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제품은 대부분 외국산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DB는 오라클이다, 메인프레임은 IBM이다, 뭐 CRM은 뭐 셀스포츠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정착이 되어 있는데, 왜 그런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기업에서 항상적으로 쓰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끊김이 있거나 에러나 문제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검증된 큰 외국계 벤더를 쓰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런 관점에서 어떤 분은 이런 좀 특히 사스 비즈니스나 이런 거는 좀 선진국이나 이제 큰 기업만이 가능한 영역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통계적으로만 봤을 때는 좀 그러한 경향이 없지 않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개의 기업의 를 포함한 한국의 많은 지금 사스 기업들이 분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이런 부분을 인식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한번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재웅 대표님 먼저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적으로 보면 사실 설치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클라우드에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러 개의 기업이 그걸 같이 쓰게 하는 게 훨씬 더 비용적으로 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회사들이 예전에는 막 이메일이나 뭐 보안 솔루션 이런 것들을 자체 개발을 다 했거든요. 근데 이제 개발자의 인건비가 굉장히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하나하나의 소프트웨어를 다 만들기 어려워지게 되면서 그냥 예를 들면 게임 회사 하면 게임만 잘 만들면 되고 나머지 소프트웨어들은 다 구독형으로 쓰기 시작하는 세상이 된 거죠. 결국 개발자의 인건비와 설치하는 어떤 클라우드 서버 유지 비용이 올라가면서 생기는 너무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안에 저희 어떤 비즈니스가 있다고 보고요.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약간 테크 스타트업들의 EPL, 뭐 MBA 이런 느낌이죠. 제일 선행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는 전체 상장 기업 중에 한 7, 80% 정도가 B2B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이고요. 그 중에서도 7, 80%가 B2B 사스라는 어떤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들입니다. 그리고 일본을 보면, 일본 같은 경우가 이제 미국의 어떤 그 엔터프라이즈 기업형 비즈니스들이 가장 아시아에 들어올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장 중에 하나예요. 인구가 많고 성숙화되어 있는 시장이기 때문인데요. 한국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인구수가 2배 좀 넘게 일본 시장이 많은데, 엔터프라이즈 기업형 소프트웨어 시장은 한국에 비해서 10배 정도 큽니다. 이런 것들이 무엇을 말해주냐면, 한국이 아직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기회가 많이 있다. 아마 한국이 지금보다 못해도 5배에서 10배 정도는 성장할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여긴 10배가 큰데도 아직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어요. 일본도. 그리고 미국 시장도 전체 상장한 회사들의 7, 80%가 B2B고 그 중에서 또 7, 80%가 사스인 거죠. 저는 이게 자명한 흐름이라고 보고요. 뭐 억지로 만들려고 해도 안 만들어질 수 있지만, 그냥 어차피 이게 훨씬 더 저렴하고 어차피 이게 훨씬 합리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한국으로 B2B 사스의 흐름도 넘어올 것이다.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주환 대표님도 의견 한번 보태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의 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제공한다는 것은 사실 그 나라가 갖고 있는 다양한 그 스타트업 IT 생태계를 함께 이렇게 일구어낸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한 기업 안에 굉장히 다양한 버티컬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룹사 하나에도 제조업이 있을 수 있고요, HR이 있을 수 있고, 세일즈 마케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계열사와 부서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의 그룹이 각 버티컬 산업들을 대표하는 생태계, 작은 생태계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건데, 그들이 쓸 수 있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는 것은 모든 산업들이 함께 그런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식과 사용,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고 올라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B2B SaaS가 많이 만들어지고 또 많이 활용될 수 있다면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그런 붐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요.
김재용 대표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되게 좋은 포인트가 무엇이 있냐면 우리나라가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데에는 IT 강국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굉장히 늦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어답션이 되고 나서부터는요. 도미노 이펙트처럼 빠르게 많은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에 성공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인프라 플랫폼이 디지털 전환이 됐으니 이제 그 이후에는 소프트웨어 레프레젠테이션 레이어라고 불리는 SaaS의 전성기 시대가 반드시 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창업 생태계 허브에 서울이 세계에 우뚝 설 거라고 아주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굉장히 미래가 좀 기대가 되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약간 거시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이제 미시적인 부분을 좀 얘기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SBA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더존 그룹웨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슬랙, 두레이 이런 서비스들을 부분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소프트웨어, 어떤 사스 서비스를 도입해서 쓰고 있느냐는 결과적으로 우리의 일하는 방식, 우리의 데일리 라이프가 좀 바뀌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어떤 IT 사스 서비스의 도입은 우리의 어떤 변화 관리와도 굉장히 밀접하게 닿아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은데 결국에는 스윗이나 채널톡의 도입도 어떤 변화 관리와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두 대표님께서는 각 기업에서 어떻게 고객사를 대상으로 변화 관리를 조금 도와주고 계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준원 대표입니다. 네, 스윗 같은 경우는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고민하는 회사이다 보니 그 기업이 일하는 방식을 먼저 배우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저희는 그 Change Management Action 안에 EXP라고 부르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Employee Experience 프로그램입니다. 직원 경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저희가 꼭 필요로 하는 저희 제품을 도입시키기 전에 가져가는 그러한 세일즈 모션인데요. 첫 번째로는 그 고객의 데일리 워크 프로세스를 저희가 배웁니다. 근데 그걸 각 직급별로 배워요. 왜냐면 모두가 갖고 있는 페인 포인트가 위에 계신 탑 레벨 이기제큐티브스하고 매니저스하고 또 실제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완전하게 다르거든요. 그리고 툴링을 배웁니다. 어떤 툴을 통해서 어프로벌을 하는지, 어떤 부서와 팀 디펜던시가 있는지, 크로스 펑셔널하게 콜라보레이션을 해야 되는 건 어떻게 되는지, 컴퍼니 와이드한 이니셔티브를 위해서 몇 개의 프로젝트가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객사 인터뷰를 통해서 배우고 나서 그들이 일하는 방식을 최대한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트랜스플랜팅 시킵니다. 그래서 스윗이라는 워크스페이스를 디자인해 드릴 때에는 그 고객에게 맞는 환경을 제공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툴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툴을 도입하시면 우리 툴에 맞게 일하세요가 아니라 그 회사의 일하는 방식의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워크스페이스를 커스텀 디자인해 드린다는 방식의 체인지 매니지먼트 프로세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스윗은 이제 협업 툴 영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좀 인발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채널톡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어떤 식으로 변화 관리를 좀 유도를 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변화 관리라는 거는 되게 말씀해 주신 대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들한테 되게 중요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해서 너무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도구가 중요하냐, 요리사의 실력이 중요하냐라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리사의 실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럼 저희 같은 어떤 도구를 만드는 업체들이 그런 변화 관리나 그 요리사의 성장을 위해서 뭘 도와줄 수 있느냐가 저는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CRM이랑 라이브 챗을 결합한 상품이 저희의 정체성이고 채널톡의 정체성이고 고객들이 비즈니스한테 질문이나 뭐 CS가 들어왔을 때 그거를 굉장히 나이스하게 응대해 줄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어떤 도구가 있을 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도구를 썼을 때 그 도구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나 이상향에 따라서 라이프 스타일이나 업무의 양식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저희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의도는 CS는 되게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고 그 중에서도 중요한 단골 고객을 만들고 그들한테 더 차등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엄청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 관리로는 그렇게 해서 비즈니스가 성장하고 VIP 고객의 이탈을 막는 여러 사례들을 컨텐츠로 만들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잠재적으로 여기는 정말 우리랑 철학이 맞고 고객들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CS를 되게 멋있게 할 수 있는 팀이다라는 어떤 회사가 발견되면 저희 팀이
붙어가지고 실제로 그게 정말 잘 돌아갈 수 있게 교육도 해주고 도와주고 모든 저희가 13만 개 고객사가 있으니까 모든 고객사에 그렇게 해줄 수는 없는데 한 명의 고객사라도 정말 제대로 쓰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어서 그 컨텐츠를 교보제로 사용해서 많은 고객들이 쓸 수 있도록 좀 하는 게 저의 변화 관리의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좀 인상 깊은 부분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제 IT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제대로 활용되는 확률은 30%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입만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활용도가 이제 떨어져서 문제가 돼서 결국 폐기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두 기업에서는 그런 변화 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어떤 그 고객사가 잘 사용하게끔 이런 부분을 굉장히 좀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부터는 약간 이제 각각 개별 기업별로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오늘의 주제가 스케일업이랑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인데 두 가지가 다 잘 돼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먼저 채널톡 먼저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채널톡 관련된 오늘 이제 세션을 준비하면서 한 1년 정도 기사나 이런 걸 다 본 것 같아요. 홈페이지도 많이 봤고 그걸 보면서 한 세 가지 이슈가 좀 논의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요새 IT 서비스가 그렇지만은 각각 외연을 확장하는 과정에 있으면서 지금 채널톡에서 하고 있는 올인원 메시저 서비스가 ERP나 뭐 심지어 어떤 콜라보레이션 툴에도 탑재가 되어 있는 경우가 좀 있어서 어떤 하나의 서비스만을 주되게 하고 있는 채널톡 입장에서 그런 좀 어떤 환경의 변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세 번째도 좀 말씀을 간단히 드리면 두 번째는 지금 무료 플랜 서비스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걸 통해서 기업을 일단은 락인을 시키고 그다음에 유료 플랜으로 이제 컨버전을 시켜야 되는 이슈가 있는데 이 컨버전 부분을 좀 어떻게 하고 계신지가 두 번째고 마지막은 이게 그 단가 자체가 그 높지가 않게 IT 사스의 속성상 높지가 않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조금 더 객단가를 높이고 앞으로 매출을 좀 높여갈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섞어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질문이 많으니까요. 네. 일단은 네, 1년의 자료를 찾아가셨다는 거에서 큰 감동이 있고요. 영광입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로 확장을 하는 과정이 있고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어떤 뭐 플레이를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변화되는 환경 안에서 그리고 올인원 비즈 메신저이기 때문에 사실 사내 메신저도 탑재되어 있고 CRM도 있고 라이브 챗도 있고 챗봇도 있고 마케팅 뭐 문자 발송이라든지 이메일 발송 같은 시스템도 저희 안에 다 통합되어 있거든요. 근데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거는 목적이 중요한데 저희는 사실 채널톡 하나로 비즈니스와 고객이 소통하는 것들을 다 하나의 채널로 통합해 주려는 게 저희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은 미디어들을 통합해서 하나의 툴에서 편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고 있고요. 처음부터 저희의 의도는 비즈니스 시작하면 사무실 계약하고 법인 내고 전화 놓는데 그때 채널톡을 설치해서 전화랑 채팅이랑 사내 메신저랑 이런 것들의 커뮤니케이션 문제를 그냥 하나로 다 해결하게 도와주는 게 저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 목표에는 계속 집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과거 5년 정도 비즈니스를 채널톡으로 전개하면서 CRM이랑 라이브 챗이라는 어떤 핵심 키워드로 지금까지 전개가 되었는데요. 앞으로의 5년은 저희는 AI와 전화의 통합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키워드가 아까 궁금해하셨던 두 번째랑 세 번째 질문에 다 연결이 되는데요.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면, 그러니까 첫 번째는 결국 저희가 집중하는 거는 커뮤니케이션이다. 그리고 고객과 비즈니스가 여러 산계되어 있는 여러 미디어로 채팅하고 전화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다 하나로 심플하게 모아주는 게 저희 미션이기 때문에 그거에 충실할 예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그럼 너무 많은 고객사들이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뭔가 모니타이즈를 하게 될 것이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는 5명에서 100명 사이에 어떻게 보면 스몰 비즈니스들, SMB라고 하는 중소기업들을 주 타겟으로 해왔습니다. 이렇게 해도 생각보다 매출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직원 5명 있는 회사랑 100명 있는 회사랑 매출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저희도 파레토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는데 상위 20%의 고객이 사실상 저희한테 80%의 매출을 만들기 때문에 무료로 사용하는 고객들이 저희한테 매출 기여도를 많이 낼 거라고 기대하지 않고 오히려 무료 고객들은 편하게 무료로 쓰시고 저희가 근데 무료 고객들이 저희를 쓰고자 광고를 하진 않습니다. 돈을 쓰진 않고 그냥 바이럴로 알아서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좀 마케팅 디자인을 해놨고요. 마지막은 이제 저희는 그 고객사 타겟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BPO 회사들하고도 저희가 여러 가지 제휴를 준비하고 있고 전화가 올해 출시가 되었고 지금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전화 사용률이 전화랑 AI를 탑재해서 저희가 기대하는 상품은 그냥 사람하고 통화하는데 사실 그게 챗봇이 아니라 AI가 사람처럼 다 설명해주고 시나리오대로 대답해주는 그런 경험을 고객들한테 너무 주고 싶고요. 그걸 위해서 저희가 향후 5년간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 타겟은 사실 스몰 비즈니스보다는 조금 더 문의량이 많고 자동화 처리돼야 되는 볼륨이 많은 직원 수가 100명에서 한 5,000명 사이의 회사들을 주로 타겟해서 저희가 상품을 만들고 그만큼 더 객단가도 올리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가지 질문을 한 번에 드렸는데 굉장히 답변을 잘 해주신 것 같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아실 수도 있는데 채널톡은 지금 국내 해외 진출이 굉장히 좀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22개국 13만 개 정도의 고객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일본의 진출이 굉장히 좀 활발한데요. 지금 일본에서의 고객이 14,000곳이고 지금 채널톡 전체 매출의 20%가 지금 일본에서 달성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은 일본은 우리나라 뭐 현대차, 삼성전자도 고전을 하고 쿠팡 이렇게 뭐 배달의 민족 이런 데서도 지금 철수를 하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런 곳에서 어떻게 채널톡이 많은 매출을 올리고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지 그 비법을 한번 비결을 한번 공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근데 그렇게까지 대단하게 성과를 아직 만들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뭐 예. 그냥 고생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 13년 정도 스타트업 여정하면서 12년 정도를 일본 비즈니스를 계속 해왔고요. 그래서 아직 저희는 일본에서 저희가 원하는 성공이나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주변에서 보실 때는 그래도 전체 매출의 한 20-25% 정도가 일본에서 나오고 팀도 많이 안착이 되지 않았느냐. 그 정도의 평가는 저희도 되게 감사하게 저희가 열심히 했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도 저희는 갈 길이 되게 멀다고 생각하고요. 여기까지 그럼 어떻게 왔느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해외 진출할 때 저희 선배들한테 들었던 조언 중에 하나는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10배는 힘들다라는 얘기를 계속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성공하는 것도 힘든데 하물며 외국에서 성공하는 건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래서 일단은 포기하지 않을 각오를 하고 들어갔던 게 첫 번째였고요. 그러니까 12년을 거기서 계속 한 거죠. 별걸 다 했습니다. Try everything 했습니다. Tried everything. 예, 왜냐하면 세 개를 다 해봤어요. 처음에 리셀러를 해봤고요. 조인트 벤처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직진출을 해봤어요. 예, 그러니까 형태적으로도 저희가 해볼 수 있는 노력들은 대부분 해봤던 것 같고요. 근데 이런 형태를 넘어서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저희한테 질문하신다면 소셜 프루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회 구성원이 되느냐. 일본이라는 어떤 사회, 미국이라는 사회, 뭐 중국이라는 사회, 거기서 비즈니스를 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친구와 가족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어떤 사회 구성원이 돼야 그들을 기반으로 결국 비즈니스라는 게 상거래라는 게 저는 결국 사회적 활동이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이 되기까지의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고 특히 일본이라는 나라 같은 경우는 너무 좋은 시장이고 한국이 진출하기에 너무 이상적인 거리에 있고 문화적으로도 사실 일본이 굉장히 독특하긴 하지만 그나마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을 제일 잘 이해할 수 있는 환경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은 시장이고 포기하고 싶지 않았고 여기서 친구와 가족들이 생길 때까지 계속 노력했던 게 가장 핵심이었다. 근데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좀 진출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나오기까지 혹시 얼마나 걸렸는지 궁금한데 왜 그러냐면 뭐 많은 기업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일본 특히 B2B 시장은 최소 5년은 헤딩을 해야지 그나마 좀 매출이 나올까 말까 한다는 얘기 했는데 근데 이제 13년 정도 이제 노력을 하신 거잖아요. 본격적인 매출은 언제쯤부터 나왔을까요? 사실 매출다운 매출이 발생했을 때는 중간에 저는 이제 비즈니스를 이게 네 번째 비즈니스가 13년 동안 세 번째 비즈니스 했을 때 워크인사이트라는 비즈니스였는데 오프라인 매장들에 이제 하드웨어 센서를 설치하면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시그널이 뭐 약간 통계를 내주는 빅데이터 비즈니스였습니다. 뭐 매장 밖에 몇 명이 통행량이 있고 몇 명이 들어왔고 체류 시간이 어떻고 뭐 이런 빅데이터를 주는 것들이었는데 이때부터 조인트 벤처는 매출이 나왔습니다. 한 직원 10명, 20명 정도를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BP 맞출 정도의 매출은 그때는 나왔었고 그때는 저희는 오히려 기간으로 보면 비즈니스를 시작하고는 한 2, 3년 차에 나왔었는데 그건 사실 저희가 했던 건 아니고
저희의 조인트 벤처 회사가 파트너사가 리드를 했었기 때문에 결국 저희가 직접 저희 힘으로 돈을 벌었을 때는 채널톡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채널톡은 2018년에 런칭을 해서 규모 있게 그래 지금은 저희가 20명 정도 팀이 있는데 그 도쿄에 한 3년 걸렸죠? 3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뭔가 네, 이거는 사실 일본이라서라기보다는 저희 비즈니스 특성상 객단가가 낮고 규모 있는 매출을 올리기까지는 2, 3년 정도가의 어떤 그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한국하고 똑같이 걸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굉장히 좀 인상적인 어쨌든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일본 얘기는 제가 한 달 동안 할 수 있거든요. 오늘은 네,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음번에 뭐 더 좋은 기회에 좀 오셔가지고 한 번 더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이제 스윗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윗도 제가 한 1년 정도치의 기사를 나름 봤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스윗은 한 두 가지 정도가 떠올랐는데, 첫 번째는 이제 경쟁이 굉장히 심한 시장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슬랙도 있고, 그다음에 국내에서는 잔디도 있고, 카카오워크도 있고, 굉장히 좀 많은 툴들이 존재를 해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고객 입장에서 스윗의 어떤 포지셔닝이 어떠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본인들 나름의 피처 앤 베네핏이 있겠지만, 고객이 봤을 때 이제 인지될 만한 차별점이나 어떤 포인트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시장에서 어떻게 포지셔닝을 하고 계신지가 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아예 이제 협업 툴 우리 필요 없다. 그룹으로 충분하고 그냥 구글 워크스페이스로 해도 되고, 이런 분들에서 아예 그냥 협업 툴 같은 거 없어도 됩니다 하는 곳들도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시장이 훨씬 더 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스윗이 대응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이죠. 네. 네, 그 답변 드리기 전에 지금 물을 마셨는데요. 컴파운드 스타트업이라는 표현이 2년 전부터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자리가 잡혔는데요. 최근 긱 뉴스에서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우리나라에 소개된 게 한 2개월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엔터프라이즈 SaaS가 나온 게 우리가 알고 있는 GCP, AWS 같은 클라우드보다 더 오래전부터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젠 SaaS가 퍼블릭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라고 정의하고 있지만, 클라우드라는 것이 존재하기 전부터 있었던 것이 SaaS입니다. 그때 15, 16년 전에는요, 하나의 프로덕트를 만들 때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서 하나의 펑션에 집중해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원을 가장 아껴야 하는 작은 스타트업이 빠르게 만들어서 작은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애자일이라든지 린 스타트업 메소달러지가 굉장히 중요한 바이블처럼 여겨지던 놈이었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7, 8년이 지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이런 너무 많은 싱글 펑션 툴들을 연동해서 쓰고 이것저것 쓰다 보니까 디스트랙션도 너무 심해지고 정보의 사일로도 너무 심해지고 우리의 워크플로우가 되게 파편화되는 이슈가 만들어지더라.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부터는 올인원 워크스페이스라는 또 다른 유행이 시작이 됩니다. 예를 들면 노션이나 클릭업과 같이 프로덕트는 여전히 하나예요. 스탠더론 오퍼링을 제공해 줍니다. 근데 그 안에 복수의 카테고리에 들어있던 멀티플 펑션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이 굉장히 작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번지기 시작합니다. 테크 세비한 마켓들, 컴퓨터 사이언스, IT 스타트업들을 중심으로 글로벌 익스펜션을 2년, 3년 안에 기존의 싱글 펑션으로 제품을 만들던 그런 기업들이 만들어냈던 실적을 2년, 3년 안에 압도할 정도로 성장을 하게 돼요. 1년 안에 $20 million ARR을 만들어낸다든지, 전 그런 기업들로부터 저희 인수 제안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제품들이 중견기업과 대기업들의 어답션이 되지 않고 모니타이제이션에 실패를 하게 되는 일들이 3년 안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VC들이 그 기업들에게 요구를 하기 시작해요. 중견 대기업들이 돈을 내고 쓰는 고객들인데 왜 그곳들에서는 너희 제품을 쓰지 않고 작은 팀들만 쓰냐고요. 근데 큰 기업들이 엔터프라이즈에서 그런 툴들을 도입하지 않는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도입해서 이미 쓰고 있는 그런 툴들과 불필요하게 오버랩이 많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중복 투자 이슈를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2년 전부터는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어떤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에서는 스타트업이 나와야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할 때 유명 벤처 캐피털 파트너이자 지금 현직 데카콘과 유니콘의 CEO인 파커 컨레드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스타트업들은 focus gone away. 하나의 싱글 카테고리에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를 해결해주는 컴파운드 스타트업스가 되어야 한다고요. 왜냐하면 야미니 란간 헙스팟 CEO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툴 오버로드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옛날과 같이 툴을 몇 개 안 쓰던 시대에는 누구나 툴 만들면 그 카테고리 안에서 유니콘 데카콘 될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은 모든 섹터마다 잘하는 플레이어가 적어도 두세 개씩 있어요. 우리에게 이제 기회가 없다는 거죠. 이젠 어떤 접근이 되어야 하느냐. 10년이 훨씬 넘게 세스 비즈니스의 원 제너레이션이 지났고요. 팬데믹이 지났고요. AI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이 짧은 시기에 몇 번에 겹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즉 소프트웨어를 디벨롭먼트하고 우리가 제안하는 방법론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242개 세스 앱을 평균 미국 기업들이 매달 사용하고 있습니다. 16개 부서가 있다면요. 한 개 부서당 15개 세스 앱을 쓴다면 240개 숫자 금방 나옵니다. 즉 툴이 없어서 문제였던 15, 16년 전의 시대와 지금은 달라졌다는 거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툴이 많은 게 문제라는 겁니다. 툴 간에 어떻게 인터로퍼블한 환경을 만들어낼 것인지 디미니싱 리턴 이펙트를 통해서 툴을 줄이는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해주는 해결책은 무엇이냐면 슬랙과 같은 챗 기능도 있어요. 그리고 아사나나 먼데이닷컴과 같은 프로젝트 워크 매니지먼트 펑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고객들이 이것들을 원하는 기능만 취합해서 쓸 수 있게끔 제품을 때로는 미니멀하게 때로는 파워하우스처럼 제공할 수 있대 프라이싱도 그렇게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제공하는 하나의 SKU만 우리가 쓰겠다. 굉장히 그 제품만 하나 만드는 비즈니스는 제한할 수 없는 가격 경쟁력을 준다는 것이죠. 실제로 저희가 처음에는 올인원 워크스페이스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저희가 갖고 있던 챗 펑션은 슬랙에 비해서는 굉장히 약한 기능이었습니다. 또 저희가 태스크 기능도 있고 프로젝트 기능도 있지만 그거 하나만 하는 아사나나 먼데이닷컴에 비하면 굉장히 기능이 약했어요. 근데 지난 4년간 저희는 기능을 굉장히 디벨롭 시켰고 이젠 저희의 챗 펑션이 슬랙을 완전하게 리플레이스 할 수 있고 저희의 태스크 펑션이 그 경쟁사들을 완전하게 리플레이스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스윗 2.0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제품의 프라이싱을 새로 공개를 했는데요. 25명 이하의 작은 스타트업들은요. 저희의 챗 펑션을 명당 1불이 안 되는 가격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8배의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저희는요. 챗 기능 하나의 매출을 의존하는 싱글 펑션 스타트업이 아니라 저희는 챗, 타스크, 프로젝트 그리고 OKR, KPI, approval 이런 굉장히 다양한 펑션들을 필요에 따라서 레고 블록처럼 조합해서 쓸 수 있는 컴파운드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제공해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시장의 흐름 그리고 경쟁사가 속해 있는 시장의 머추러티에 따라서 제품의 구성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격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얼라인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 365라든지 구글 워크스페이스와 같은 고객들이 저희의 고객입니다. 그래서 구글이나 M365를 이미 쓰고 있다면 그 다음 첫 번째로 도입하는 컴퍼니 와이드한 어답션이 스윗이에요. 그래서 국내외 많은 기업들이 전사적으로 이메일, 드라이브, 파일들 그리고 비디오 컨퍼런스 콜, 캘린더 다 쓰고 있죠. 근데 이들이 없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 많은 앱들을 하나의 앱처럼 쓸 수 있는
프론트엔드 허브가 없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프로젝트 워크 매니지먼트이 없어요. 이 두 가지를 가장 잘 제공해주고 이 니즈를 충족시켜주고 있는 것이 스윗입니다. 네. 굉장히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셔가지고 저도 되게 감명 있게 들었는데 컴파운드라는 단어가 하나가 좀 귀에 좀 들렸고 그 뭐 아까 중간 말씀드렸지만 뭐 세일즈포스가 슬랙이나 태블로 같은 걸 인수를 해가지고 다 컴파운드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부분이랑 좀 맥락이 맞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기능을 어떻게 보면 분리를 해서 유저가 자기에 맞는 기능만 되게 저렴한 가격에 쓸 수 있다라는 점도 어떤 새로운 좀 패러다임의 제시 이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한편으로는 두 회사가 이게 경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순간적으로 들었는데 뭐 그렇지는 않겠죠? 저희요? 네 아직 이쪽은 아니, CX 쪽이고요. 네네네 저희는 EX 쪽이라서 네네 아직까지는 고객이 전혀 네 다르고요. 네네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먼저 할게요, 대표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협업 툴이라는 이름으로 피처가 몇 개 겹치면은 경쟁사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지, 어떤 시장이 도입을 하는지, 시장은 버티컬이 될 수도 있고요, 사이즈가 될 수도 있어요. SMB와 미드마켓과 엔터프라이즈가 도입하는 프레퍼런스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같은 기능이라 할지라도 타겟하는 시장이 다르면 다른 제품이라는 이 캐터고리 디자인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은 우리나라가 SaaS에 대한 머추러티가 낮다 보니까 그럴 수 있지만 같은 챗 펑션이라 할지라도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를 연결해 주느냐 아니면 인플로이 커넥션을 위해서 EX에서 그것을 제공해 주느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협력 관계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재영 대표님도 혹시 의견 있으면 혹시 왜냐면 이제 그 내부 커뮤니케이션과 외부 커뮤니케이션이 기능이 다 있으시잖아요 채널 톡이. 네네. 네네. 네, 뭐 본질적으로 저희는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고객 관리를 핵심 밸류로 두고 있기 때문에 뭐 딱히 겹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두 기업이 경쟁을 하는 때가 오면은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사스 기업의 르네상스 시대가 아닐까라고 한번 좀 상상을 좀 해봤고요. 그 스윗 하나 더 이제 질문을 좀 드리자면 스윗이 아시겠지만은 한 번도 그 스타트업 투자를 하지 않았던 SK 브로드밴드가 투자를 한 곳입니다. SK텔레콤도 고객사이고 그다음에 IT 기업인 LG CNS도 스윗의 고객이고 대한항공도 고객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어떤 유수의 기업이 지금 스윗의 레퍼런스가 지금 되고 있단 말이죠. 지금 그곳들의 좀 뭐 반응이랄까 피드백은 좀 어떤지 좀 말씀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SK그룹 내 스윗이 도입되는 사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SK텔레콤과 브로드밴드는 그룹 엄브렐라 안에 들어있지만 굉장히 다른 회사입니다. 대표님이 다르고요. 보안 규정이 다르고 컴플라이언스 체크리스트가 완전하게 다른 전혀 다른 기업입니다. 근데 이 두 개 기업이 함께 일하는 태스크포스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우리 기업이 일하는 방식과 툴에 와서 일해라 이게 불가능합니다. 한 개의 워크 툴에서 두 개 다른 기업이 함께 일해야 하다 보니 어떤 이렇게 쪼개져 있는 프래그멘티드한 툴보다는 이런 유니파이드에 있는 워크 환경을 찾다가 미국에 있는 모 컨설팅 회사에 그런 툴을 의뢰하고 저희를 소개해 주셔서 저희가 어답션이 된 케이스고요. 그러다 보니 SK 브로드밴드에서 우리도 그럼 도입해보자 하면서 한 5,600명이 한 6개월 정도 후에 도입이 되고 그 다음에 SK텔레콤에서 우리가 태스크포스에 써보니 괜찮다 하면서 내부에 도입이 되면서 처음 제품을 쓸 때까지는 1년 가까이 걸렸던 것 같은데요. 그 이후로는 5, 6개월 만에 1,000명이 확 자연적으로 증가를 하더라고요. 지금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SK 스토어라는 이커머스 그 그룹은 이미 또 저희를 전사 도입을 한 상황입니다. 그럴 수 있었던 계기는 SK그룹이 MS365를 일단 전사적으로 쓰고 있는 조직이었기 때문에 MS365나 국어를 이미 쓰고 있는 조직이면 그 다음 찾는 툴이 스윗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저희가 그런 혜택을 좀 받고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좀 비슷한 상황입니다. 대한항공이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전사적으로 도입한 상황이었고 프로젝트 관리와 프론트엔드 허브를 찾고 있다가 저희 제품을 도입을 했고 2년이 지나서
한진그룹 안에 있는 IT 계열사인 한진정보통신에서도 저희 제품을 도입을 했고 그 다음엔 이젠 그룹 캡티브 마켓과 그룹 외 리셀링에서 스윗 서비스를 구글 고객들에게 리셀하는 그런 파트너십까지 지금은 체결이 된 상황입니다. LG CNS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IT SM 회사잖아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많은 IT 프로젝트가 있고 수백 개 고객이 10,000명 넘는 협력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 하나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여러 이해관계와 여러 다른 조직들이 멀티플 프로젝트를 하나의 툴에서 관리해야 하는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 제품이 어떤 작은 팀 콜라보레이션의 그런 포지셔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케일을 필요로 하는 엔터프라이즈 콜라보레이션의 포지셔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니즈가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스윗은 지금 본사가 미국에 있잖아요. 그래서 뭐 몰로코, 뭐 샌드버드, 그다음에 스윗 이게 대표적으로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IT 스타트업 기업인데 지금 본사가 미국에 있고 또 한국에는 이제 개발 조직이 있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조직이 나눠져 있는 것이 어떤 스케일업이나 글로벌화의 관점에서 어떠한 좀 장단점 같은 게 있을까요? 단점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에 저희는 한국은 개발, 미국은 고투마켓 이렇게 펑션을 지오그래피로 분리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훨씬 더 캐피털 이피션시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객이 이제 미국에 많아지다 보니 어떤 이슈가 생기냐면 고객을 대응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지고 그것을 대응할 수 있는 태스크포스들이 같은 타임존인 미국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 저희가 약 2년 전부터는 지리적으로 펑션이 분리되어 있던 조직을 완전 갈아엎고 이제는 미국에도 고토마켓뿐만이 아니라 프로덕트 데브 쪽을 그리고 거꾸로 한국에서도 세일즈 마케팅 조직들을 늘려오기 시작한 것이 이제 한 2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처음부터 이제 글로벌로 나아가려고 하는 조직들은 그 지리적으로 펑션을 분리하는 저희 같은 실수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실 때 지금 저희는 약 4만 개 누적 고객이 184개국에서 저희 제품을 쓰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만들었냐고 물어보신다면 글로벌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글로벌 팀만이 글로벌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 조직은 글로벌 서비스를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문화적인 그 허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팬데믹 동안에 리모트에 대한 그 많은 인식이 개선이 됐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전 세계 유례 없이 워크 프롬 홈으로 가려다가 완전하게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아간 그런 케이스인데요. 미국은 IT 기업들이 전부 다 하이브리드가 이젠 디폴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왜 되돌아갔느냐? 단일 언어, 단일 문화, 단일 민족, 단일 시간대를 갖고 있거든요. 미국만 해도 메인랜드만 해도 3시간의 타임존이 있습니다. 싱크로너스한 협업이 아니라 에이싱크로너스한 협업이 이미 디폴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리콘밸리에서 만들어진 SaaS 툴들이 글로벌로 확산되는 이유는 실리콘밸리는 미 서부의 문화로 만들어진 툴이 아니라 전 세계 IT 인재들이 모여있는 멜팅 팟이다 보니 그곳에서 도입이 되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의 문화가 충격을 통해서 만들어진 툴은 당연히 그곳에 있는 바이럴리티가 높은 분들에 의해서 자기의 홈랜드로 퍼질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갖추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왜 SaaS의 많은 기업들의 헤드쿼터즈가 실리콘밸리에 많은 부분 집중되어 있는지 설명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한 조직만이 글로벌한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게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제 다시 공통 질문으로 좀 이제 들어가 볼게요. 여기 이제 그 관객분들이 이제 저희 SBA 직원분도 계시고 서울시 공무원분들도 계시고 뭐 대기업에 오신 분도 계신데 지금 특히 공공 영역은 아직 IT SaaS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인지도라던가 이런 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IT 지금 현재 고객사 중에서 공공 영역이나 이런 데 고객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채널톡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공공 영역에서도 주로 지금은 전화를 통해서 고객 어떤 CS 업무를 좀 하고 계신데 어떤 부분에서 채널톡 같은 게 공공 영역에 도입이 되면 도움이 될지 한번 어필을 한번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실제로 저한테 개인적으로 제일 많이 연락 왔던 게 예비군 사이트에 붙어가지고 지인들이 다 연락이 오더라고요. 예비군 하는 지인들이.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은 뭐 여러모로 반복돼서 사람이 처리해줘야 되는 거 굳이 사람이 안 해줘도 되는 건 저희들이 웬만하면 다 해결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기사 보니까 뭐 마이얼 트립 같은 경우에는 채널톡 도입 이후에 전화 상담이 70% 정도가 이제 줄어들었다라는 좀 내용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지만 아직까지 다 전화로 지금 어쨌든 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채널톡의 서비스를 도입을 한다고 하면은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도 워크로드가 많이 좀 떨어진다라고 예상할 수가 있겠네요. 확실하죠. 네, 알겠습니다. 스윗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모두 말씀드렸지만 저희 SBA만 하더라도 지금 슬랙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안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공에서 우리 스윗 도입했을 경우에 어떤 장점이 있다 어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공공 같은 경우는 보직이 자주 바뀌고요. 특정 기간 안에 무엇을 해야 된다는 정확한 프로젝트 산출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일해서 그런 결과가 도달되었는지에 대한 트래킹이 히스토리 매니지먼트를 목적으로 스윗을 도입했을 때 많은 효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슬랙을 쓰고 계시다고 하는데 버튼 몇 번이면 곧바로 마이그레이션이 됩니다. 넘어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두 기업은 지금 예비 유니콘 수준의 기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부나 공공이나 서울시의 도움을 필요로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본인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혹은 IT 사스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정부나 공공이 어떤 거를 했으면 좋겠다 바라는 바 김재용 대표님은 혹시 있으시면 없으셔도 됩니다. 한번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희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들도 결국에는 섬기는 분들이고 그 섬기는 대상이 국민들이잖아요. 시민들이고 국민들인데 이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때 정말 한국이랑 일본에서 최고로 검증된 툴을 쓰고 싶다. 그러면 저희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어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전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한국인 파운더들이거든요. 미국 기업이지만 한국에 지사가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의 영토에 들어있는 외국계 기업들은 오히려 공공의 혜택을 받습니다. 근데 저희 같이 한국인 파운더들이 글로벌로 나가기 위해서 실리콘밸리로 있을 때에는 대부분의 주주들이 한국인인데도 불구하고 공공의 혜택을 일절 받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에서 한국 기업이 어디까지다라는 그 바운더리를 조금 더 플렉서블하게 여겨주시고 저희도 많이 도와주실 수 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좀 이따 오세훈 시장님도 오시는데 뵐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뵐 일 있으면 그렇게 좋은 말씀을 두 분이 못하시면 제가라도 대신 좀 전달을 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네, 오늘 장시간 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참가해주신 두 분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세 분과 함께 오늘 첫 세션의 주제로 사스 스타트업의 스케일업과 글로벌 진출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이곳 컨퍼런스홀에서 진행되고 있는 본 세션의 주제는 글로벌 탑5 창업 도시를 위한 서울시의 노력, 그리고 서울시는 서울창업정책 2023을 통해서 2030년까지 5대 창업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특별한 의지와 노력을 다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유니콘 기업 50곳을 육성할 예정이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 가운데 10곳은 제조업, 스타트업인데요. 앞서 세 분의 토크를 함께 하시면서 이 스타트업 지놈에 의해서 창업 생태계의 키 플레이어로 꼽히고 있는 IT 사스 기업에 대한
다양한 스케일업 전략들 또 글로벌 진출에 있어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여러 사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김진환 수석님께서 매끄럽게 이끌어 주셨고요. 또 이주환 대표이사님과 김재용 대표이사님께서 또 다양한 글로벌 무대에서 체득한 인사이트를 아낌없이 공유해 주셨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글로벌한 조직만이 또 글로벌한 서비스와 또 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 역시 많은 분들께 인상적으로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발표를 위해서 무대 세팅이 잘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그럼 곧바로 이어서 여러분들 많은 기대하고 계시죠? 스타트업 지놈의 수석 전략가이신 스테판 퀘스터님을 무대로 모셔서요. 글로벌 탑5 창업도시 서울을 위한 고도화 방안, 그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간 발표를 진행해 주실 스타트업 지놈 수석 전략가 스테판 퀘스터님을 여러분의 큰 박수와 함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등단하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welcome him onto the stage with a big 네, round of 그럼 applause. 무대로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부터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안녕하십니까? 한국어로 제가 이야기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스테픈이라고 스타트업 진업에서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서려오게 되어 기쁘게 생각을 하고, 제가 오늘 트라이 에브리싱에 다시 한번 초대를 받았습니다. 2019년, 20년에 처음 왔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기업 입장에서 계속 이렇게 참여하면서 한국의 이런 글로벌 창업 도시를 위한 여정에 함께 되어 기쁘고, 저도 여전히 기억이 납니다. 저희 세션이 이 장소에서 그때도 있었었는데요. 오늘은 어떤 발표를 할 것이냐, 저희 스타트업 진업 입장에서 서울이 어떻게 탑5 창업 도시를 하는데 필요한 힘을 얻을 수 있을까. 뭐 작은 꿈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지끈지끈할 수도 있겠는데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여러 가지 주제, 여러 가지 전략,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책에 도움이 되는 이 서울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스타트업 지우는 아주 작지만 그래도 정책 재원을 샌프란시스코와 런던을 근본으로 해서 드리고 있는 기업들이고요. 저희는 생태계 퍼포먼스 그리고 생태계 그 랭킹도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보고서까지 내고 있고요. 매년 내면서 이런 보고서를 통해서 많은 좋은 반향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이런 일을 하는데 저희가 그냥 순위를 매기기 위해서 랭킹을 만든 건 아닙니다. 도시의 순위, 지역 순위를 저희가 매겼을 때 정책적인 논의에 기반을 만들어서 지금 개선 분야라던가 아니면 과거로부터 어떤 걸 배워야 되는지 130개 개의 생태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를 공유하기 위해서 보고서를 만들고 랭킹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양한 전문가 그리고 사업가들이 저희와 함께 협력을 하시면서 이러한 정책적 실험들을 같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 기업가 정신을 최대한 많은 곳에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점차적인 진전을 보고 있고 굉장히 많은 도시가 한국을 포함한 많은 도시들이 저희의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탑 10, 탑 20까지 다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갈 길은 멀지만 그래도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슬라이드도 제가 진행해 볼 텐데요. 그럼 어떻게 글로벌 탑 창업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되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약간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버튼이요? 예, 돌아갔네요. 죄송합니다. 세 가지 대주제가 있는데요. 서울의 현황, 전 세계 생태 이코시스템 랭킹에서 서울의 위치를 생각해보고 그에 대한 함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GRC 보고서가 몇 달 전 런던, 암스테르담에 대해서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내년 6월에 나올 텐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세계 생태계 기회. 물론 이 생태계 기회라는 것이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탑5 창업 도시가 탑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몇 가지 간단한 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디테일이 있겠습니다만은 나중에 질문 답변에서 디테일한 것들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황부터 일단 살펴볼 텐데요. 일단 제가 여기 옆으로 비키겠습니다. 생태계 순위를 보시면은요, 지금 최근에 막 나왔는데요. 그동안 굉장히 다양한 순위 변화가 있었습니다. 실리콘밸리, 뉴욕 같은 경우에는 1, 2, 3위를 고수하고 있어서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만 그 아래 생태 같은 경우에는 순위 변동이 상당합니다. 랭킹이 내려간 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 지역들의 대표적인 예를 보시면은 아시아 지역에서 굉장히 아니면 인도 지역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한 그런 경향이 보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 이슈로 인해서 약간 소폭 랭킹이 하락한 경우가 있습니다. 빛이 좀 바라면서 그게 이제 랭킹에 반영되어 있고요. 가장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따도 말씀했었는데 텔아비브입니다. 텔아비브가 굉장히 크게 올랐습니다. 이제 벌써 1년째 탑 10을 유지하고 있고 이제 탑 5까지 올라갔는데요. 정말 대단한 성공인데 어떤 생태가 있길래 이 작은 경제가 이렇게 크게 인구도 별로 없는데 성장을 했는지 어떤 정책,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따 좀 세부적으로 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순위가 크게 상승했겠죠. 마지막으로 싱가포르를 보시겠는데요. 싱가포르도 아시다시피 항상 굉장히 생태가 좋다라고 아시아에서 정평이 나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의 성공이 이렇게 크게 나타나서 순위가 크게 올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스케일링 확장을 해나가고 한 10년, 15년 동안 성장했는지 이제 싱가포르는 이제 10위 상승을 했는데요. 이것도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싱가포르의 이 확장 사례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하고 한 10년, 15년 정도 저희가 정책 기반과 함께 이야기한 부분도 있는데요. 그 부분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 서울은 12위입니다. 거의 변하지는 않는데 변동은 크게 없습니다만은 이런 랭킹의 1, 2위 차이는 항상 변동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단계 내려갔다고 해서 슬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흔하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원래 서울은 이제 탑 10에 거의 가까워졌는데 어쨌든 11위, 12위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지금 순위가 매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하게 아시아만 따로 떼서 보자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의 지금 순위는 4위입니다. 중국을 빼서 중국은 내수시장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약간 시장이 좀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성장 다이내믹도 다른 지역과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서울은 2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싱가포르 바로 뒤를 쫓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경향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제가 자랑할 만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보시면은 한국의 이런 지속 가능한 여정이 단순히 1년이 아니라 시간을 길게 잡고 봐야 지속 가능성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2019년부터 시작을 해서 53위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2, 16위로 올라갔고 정책과 그리고 공동체의 참여, 그리고 5,000개 이상의 스타트업이 함께 참여를 해서 한국에서 굉장히 활발한 생태계 그리고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냈는데 유니콘도 많이 만들어졌었죠. 그래서 이런 단계별로 상승하면서 유니콘도 많이 탄생을 했고 지속 가능한 포지션으로 가고 있구나,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구나. 저희가 사실 300개 이상의 도시를 지금 순위를 보고 있는데 굉장히 큰 성장이 나타나고 있고 굉장히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코시스템 성숙도 모델이라는 것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각종 생태계라던가 특징을 잡아내는데요. 모든 생태계를 4개 카테고리로 분류합니다. 오른쪽에 뭐 뉴욕들이 실리콘밸리들이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른 이 단계의 여러 도시들이 해당이 되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2단계 세계화에 막바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수 시장을 벗어나서 조금 더 이제 투자를 해외로부터 받기 시작하는 단계가 되겠고 그리고 해외 투자를 유치하기 시작하는 시작인데 서울은 지금 세계화의 막바지에서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 모델이 왜 중요한가? 모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델을 보면은 정책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어떠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서울이 성공적으로 그동안 15년에서 20년 동안 가져왔던 그런 정책들을 이제 전환시켜서 다시 한번 재구조화해야 다음 단계에서 성공을 할 수 있다. 3단계는 이 유치 단계가 되겠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도시들이 유치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십 년의 연구 근거에 보면은 이전에 서울의 성공 사례는 지금까지는 유용했지만 이제는 새 시대를 맞이해야 돼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도 저희와 함께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2030 그런 비전 역시도 이미 이러한 단계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탑 5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얘기하기 전에 앞서서 제가 좀 경고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마이너스 플러스 그리고 빨간색이 많이 등장하는 데이터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비판하려고 그런 빨간 표시를 많이 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전 세계적으로 비교하고자 이걸 가는 것이 아니라요. 스스로를 이 탑5가 되기 위해서 비교하자라는 차원에서 제가 가져왔다. 그렇기 때문에 빨간색이 있다고 놀라지 마세요. 먼저 첫 번째로 이 전체적인 그래프를 보시면은 탑5 생태계가 실리콘밸리 있고 뉴욕 있고 런던 있고 LA 있고 텔아비브 있고 그 다음에 서울이 이렇게 위치해 있는데 스타트업의 개수를 보겠습니다. 개수도 중요하죠. 개수가 많아야 생태계가 크고 실험도 많고 성공도 많이 하고 유니콘도 많이 탄생합니다. 숫자의 게임이기 때문에 숫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X축의 이 스타트업 숫자가 중요한데 Y축을 보시면은 생태계 가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가치 평가가 다 들어갔죠. 회수 가치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현재 위치를 보시면요. 한 55% 정도의 모든 중급 규모의 생태계, 뭐 실리콘밸리급이 아니라 이 중급과 비교해 봤을 때 이 정도의 현황이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죄송합니다. 넘어갔네요. 이쪽에 보시면은 직접적으로 저희가 각각의 생태계별로 성공 사례로 저희는 부르는데 뭐 생태계 가치라던가 아니면 활발한 유니콘의 숫자라던가 아니면 성공적인 회수를 500억 달러 이상 성장 단계에 오른 사람들 그리고 시드 투자의 유치 중앙값을 보시더라도 얼마나 많은 시드 투자가 유치되고 있는지 투자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퍼포먼스와 관련된 뭐 엑식 규모라던가 그런 다양한 수치들이 성공의 어떤 지표들일 텐데요. 텔아비브와 서울을 비교해 봤습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빨간 것이 많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저희가 글로벌 탑 도시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차이가 상당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굉장히 큰 폭의 이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차이점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은 게 저희가 보시기에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마찬가지의 비교인데요. 탑5 중앙값을 서울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보시다시피 나중에 보시면 되겠는데 차이가 꽤나 상당한데요. 전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갈 길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탑5와 비교했기 때문에 그렇게 좌절할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텔아비브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5년 동안 무엇을 해야 되는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스타트업 창조 텔아비브 같은 경우에는 6,400개 스타트업이 저희 방법론에 의하면은 2023년에 탄생했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탄생을 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4,000개죠. 그래서 5년 동안 연간 6% 창업하는 기업들이 늘어나야 텔아비브를 따라갈 수 있겠죠. 100%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년 스타트업 규모를 6% 키워가는 것은 시나리오에 있는 그냥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충분히 가능한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장률을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생태계적으로 봤을 때 6%는 그렇게 큰 값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비교해 보더라도 생태계 규모를 키워 나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마치 깔때기처럼 아래에 큰 베이스가 있어야 이 위쪽에 큰 기업들이 탄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연간 6% 성장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탑5 중앙값과 비교해 보자면요. 약간 조금 더 목표치가 높아집니다. 연간 성장률이 30% 정도는 확장이 돼야 됩니다. 사실 30%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한 10에서 15%는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비현실적으로 있습니다만은 텔아비브를 그냥 목표로 삼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게 현실적인 정책의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6%가 좀 고려할 만한 수치다. 30%는 너무 좀 높지 않나, 좀 비현실적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가야 되는가, 무엇을 그럼 현실적으로 해야 되는가, 세 가지 정도의 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딥테크의 기회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딥테크 기회가 한국에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 스케일업 석세스를 우리가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겁니다. 확장성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세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런 확장성을 끌고 가야 되고 마지막으로 현재 아직 채워지지 않은 기금 조성 갭, 자금 조달 갭을 채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한국은 R&D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가장 혁신적인 국가적 테크 국가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전 세계 스타트업 환경을 봤을 때 딥테크라고 불리는 스타트업 기업들, 딥테크 기술을 갖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들을 봤을 때 모든 성장의 원천을 다 주고 있는 것을 지난 몇 년 동안 확인해 줬습니다. 딥테크 기술의 성장의 전두지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모든 측정법을 보더라도 딥테크가 거의 지난 10년 이상의 상승치를 몇 년 만에 따라잡고 있기 때문에 딥테크가 중심이다라는 것은 분명한데요. 그럼 딥테크의 현황은 어떤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엑싯 가액이 나와 있습니다. 회수를 얼마나 했는지를 X축에 나와 있고 그리고 얼마나 성숙해져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Y축 같은 경우에는 A 그로스 즉 얼마나 가까이 기업들이 역동적인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를 통해서 보시면은 첨단 제조 로봇이 X축 상단에 굉장히 역동적인 시드 투자가 A 라운드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뭐 제조 역량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언제나 향상이 필요해서 자동화라던가 아니면은 인적 자원이 항상 부족한 분야죠. 그렇기 때문에 딥테크가 이런 첨단 제조 쪽에서 많이 성장하고 있고 첨단 분야도 청정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에서 2010년 사이에 사실 그렇게 큰 회사가 나타나진 않았고 큰 임팩트가 없어서 별로 기업들이 없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클린텍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해서 많은 대규모 엑시시 나타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후변화 때문에 사실 수요를 보더라도 이런 기후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고 유럽이나 유럽 내외를 보더라도 아시아 지역까지 기후변화가 굉장히 많은 것들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I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거의 모든 딥테크에 다 포함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벤처기업이든 기술사든 AI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어떤 투자든 어떤 전략이든 중심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다른 주제들을 보시면 약간 순위가 내려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광고테크, 에드테크 아니면 디지털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인터넷의 1, 2세대에서 호황사를 맞이했는데 지금은 조금 약간 꺾여서 딥테크 같은 경우는 순위가 좀 떨어지고 있고 어쨌든 딥테크를 이용해야 되는 건 확실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AI 관련 딜을 보시면은 23%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스타트업이 AI를 핵심 비즈니스 요소로 잡고 있고 AI 없이는 이 기업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럼 딥테크에서 미래 리더가 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예,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모델이 있습니다만은 각각의 생태계의 성격을 보면서 여러 가지 아키 타입을 저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에는 퍼스트 무버라는 성격을 갖고 있고 또 R&D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 같은 경우는 기술 생산의 성격을 갖고 있고 또 굉장히 큰 차별화된 시장을 갖고 있는 게 중국이나 인도의 사례가 되겠죠. 미국도 그 한 예가 되었고 개방성이라던가 삶의 질을 쫓는 뭐 바르셀로나나 베를린이라던가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창의적인 예술이라던가 그런 쪽에 집중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글로벌 사업 그 금융센터를 추진하고 있는 뉴욕이나 런던 같은 뭐 이견의 여전히 있습니다만 그런 성격들이 있습니다. 왜 5개로 분류를 했냐? 정책을 만든다고 했을 때 이 페르소나에 따라서 투자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5가지 카테고리 분류들을 통해서 저희가 좀 정책 방향성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각각 국가별로 순위들을 분류해 봤고요. 저희의 매핑을 통해서 다양한 데이터 포인트를 이용해서 이 도식을 만들었는데요. 노란색이 서울입니다. 이 R&D 쪽이 굉장히 크게 올라가 있죠. 스톡홀름과 텔아비도 그렇고 서울이 R&D 쪽에서는 리더에서 딥테크를 기반으로 한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건 분명하고 서울은 이쪽에 있어서 일단 특성 같은 경우에는 훨씬 이쪽에 더 가깝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기술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리고 또 다행인 것 중에 하나는 동시에 이쪽도 이렇게 데이터가 블록 나와 있죠. 예술, 창의 사업 역시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R&D도 잘하고 있지만 창의 사업도 같이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게 저희 해석이고 그런 것들은 긍정적인 조합으로 가져갈 수 있는 서울만의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R&D를 잘하고 있는데요. 그 밖에 이 분야의 리더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R&D에 투자를 하면서 뭐 테라비아 같은 경우에도 스톡홀름 같은 경우에도 같은 투자를 하고 있고 R&D 투자액이 굉장히 큽니다. 한국도 그렇죠. 스템과 그리고 박사학위 학생들에게 투자를 하고 있는 한국도 그렇고 이것도 굉장히 경쟁력을 가져주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가? 전 세계적으로 시장의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서 아주 작은 시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스웨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은 내수를 갖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가기 위해서 미국이나 유럽 시장이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회사들이 단순히 내수장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가면서 활동하고 있는 게 굉장히 긍정적이고 스톡홀름에 있던 사람이 런던으로 가서 사업을 하고 시장 리더가 되는 그런 것들이 수용이 되고 있고 이 진출에 대한 투자 대비 수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요. 이런 바깥을 보는 시선, 바깥이라는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내수도 중요하지만 이런 바깥을 보는 시선이 한국에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R&D 기술 투자를 바탕으로 바깥을 봐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중 투자, 랩2 스타트업 효과성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는데 예를 들어 학계가 있고 많은 연구를 해서 뭐 학계 인용도 많이 되고 특허도 만들고 그 다음에 완전히 또 다른 이런 기업가 재계가 있죠. 어떻게 이 두 가지를 하나로 이어줄 것인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학계에서 나오는 그런 아이디어를 실질적으로 사업화시킬 것인가 그런 것도 저희가 측정하기 위해서 랩2 스타트업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는데 텔아비브 스웨덴 같은 경우는 거의 이 분야의 대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랩2 스타트업 효율성 연구 결과물을 보고 계시는데요. 첨단 그리고 로보틱부터 먼저 시작해 보자면요. 이 두 가지가 너무 중요한 한국 경제의 중요한 두 축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연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X축을 일단 보시면은 투자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대학들 그리고 학계에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가를 보면 서울은 거의 리더격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Y축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생태계의 성과는 어떤가, 다시 말해서 이 아이디어를 사업화를 얼마나 잘 하는가, 이 사업화에 약간의 간극이 있습니다. 테라비 같은 경우는 위쪽에 위치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학계의 성과도 좋지만 굉장히 사업화도 잘하고 있는 게 텔아비브입니다. 아마 뭐 당연히 이건 걸 예상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텔아비브가 이런 점에서는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마찬가지로 생명과학도 거의 비슷한 위치를 보여주고 있네요. 조금 넘어가는 게 느리긴 하네요. 네, 생명과학 장표인데요. 마찬가지로 서울이 이쪽에 있습니다. 일단 학계의 연구 자체는 굉장히 리더격으로 불리고 있는데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가, 샌디에고나 이런 지역에 비해서는 훨씬, 사실 산디에고 같은 경우에는 특허라던가 아니면 연구 같은 경우는 훨씬 성과가 적은데 사업화는 잘하고 있죠. 그게 서울과의 다른 점이니까 실용적인 활용처를 잘 찾고 있구나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더라도 우리가 좀 배울 것들이 좀 있다. 이러한 지역들의 성공 사례를 좀 배워갈 필요가 있다는 걸 시사하고 있습니다.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과 텔아비브의 위치가 거의 비슷한데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학계에서는 1등, 2등을 다투고 있는데 사업화 쪽에서는 그렇지 않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저희가 채워야 될 간극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으로 그럼 어떻게 하면 딥테크 기회를 우리가 잘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보기에 굉장히 많은 여러 도시들이 저마다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데 딥테크 같은 경우는 일단 대기업이 있어야 됩니다. 대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이죠. 이 대기업이 사스 아침에도 얘기했는데 우리의 고객들이 되어줄 겁니다. 이게 B2B 게임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대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서 좀 더 열린 협력을 스타트업과 하게 하고 열린 혁신을 어떻게 고양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양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이사진의 문화, 임원들의 스타트업의 어떤 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특히 제가 120여 개의 대기업과 업무 협업을 해보니까 사실 어떤 한 가지 방법으로 임원진을 선택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혁신 프로세스를 외부로부터 가져온다고 했을 때 스타트업 생태계에 투자하게 하려면은 사고의 혁신적인 전환이 항상 필요한데요. 어쨌든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린 혁신 그리고 그랜드 챌린지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스웨덴이라던가 이 지역에서 어떤 특정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대기업도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특정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그리고 굉장히 대기업이 아니면 공공기업이 이런 문제
가 있다고 했을 때 혁신적인 스타트업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걸 그랜드 챌린지라고 합니다. 이런 공동 협력을 그랜드 챌린지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이 생태계에 어떤 확장력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이런 것들이 최소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기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저희가 연구를 해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기술에 대한 투자가 가속화됐다고 하더라고요. 한국도 그럴 거죠. 뭐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생산성과 기술을 이용해서 딥테크를 이용해서 이러한 난제를 이겨내가려고 하고 있고 클린테크라든가 다른 산업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도 대기업이 참여를 하게 된다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대학 같은 경우에는 문화 아주 젊은 활발한 박사 뭐 젊진 않지만 박사들이 이제 교수를 준비하고 있는데 박사가 된다면 여러 가지 논문을 만들면서 인용이 되게 됩니다. 대학 같은 경우에는 문화, 특히 유럽의 문화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논문을 많이 써서 인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시아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걸 바꿀 수는 없을까? 그런 제도적인 수준에서 바꿔서 대학 쪽에서 대학의 임원진들이 조금 더 이런 기술 혁신을 만드는 것에 좀 투자를 하게 그리고 관심을 갖게 해줄 수는 없는 것인가 그런 근본적인 어떤 사고의 변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공식적인 인센티브 젊은 교수들이 연구를 한다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어떤 혁신 활동 그리고 사업 활동에 참여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체계적인 열린 혁신 프로그램 그리고 기술 이전 그리고 자금 조달 기금 조성이 돼야 이런 아이디어를 테스트하면서 어떤 기업을 만들 텐데 어쨌든 이런 네 가지가 꼭 대학에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같은 경우는 뭐 쉽지가 않습니다. 대기업 멜번 같은 경우에도 큰 대학교 역시도 이런 네 가지를 잘 이끌어 나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인센티브가 있어야 이런 대학원의 위쪽부터 시각이 바뀔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갑자기 하루 만에 생길 수는 없죠. 그 다음에 스타트업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기초 체력이 잘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가는 항상 문제에 대처해서 해결책을 찾는 데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기업들이 앓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연구로 해결해 주는 사람들인데요. 앞으로 저희가 조금 시설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랩이라던가 아니면 생산시설 같은 것들을 스타트업에 많이 개방을 해서 자유자재로 찾아와서 예를 들어 멤버원 같은 경우에도 제가 스타트업으로 처음 시작을 했을 때 그리고 생명과학 스타트업 생태계를 만든다고 했을 때 대학의 여러 랩을 많이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이 접근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접근성이 없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아서 정책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우리가 클라이언트 위주로 사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저희에게 기회를 줘서 어떤 특정 사업을 테스트를 하고 시연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한 가지가 다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모여서 전체적인 공동체 딥테크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 제가 가져왔는데요. 하나하나 읽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연구단에서 봤을 때 지금 왼쪽에 학계 쪽에 대한 부분이 있고 가운 쪽에 중계 예를 들어 기술 이전을 해주는 대학들 그런 기업들에 권고할 것들 그런 중간단에 제가 권고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놨고 그리고 생태계와 관련된 요인들 제가 한두 개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국가 정책 수준에서 그리고 제도 수준에서 이 IP를 대하는 태도를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특허를 대하는 저희의 태도를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이런 특허라는 것이 여전히 대학 수요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 지재권이 국가 주도로 이루어졌다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된다면은 굳이 누가 가서 창의적인 활동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투자도 안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재권에 대한 문제도 잘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텔아비브가 아니면 스톡홀름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도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것도 많이 적어놨습니다. 두 번째, 일단 확장력을 가져가기 이 두 번째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 기관에서 소위 말하는 서울 베이비 유니콘을 작년에 저희가 조사해 봤습니다. 제가 좀 시간이 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그래도 유관한 그래프인데요. 이 파란색을 보시면 저희가 보기에
미화 기준으로 서울 기업 중에 1,500만에서 10억 정도의 기업 가치를 평가받는 기업들의 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후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고요. 빨간색은 그보다는 조금 낮은 다른 지역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규모가 약간 적은 그런 사업들이 되겠는데요. 지금 현황이 이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베이비 유니콘들이 탄생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근데 서울만 그리고 서울의 마켓 리치를 분석해 보면은 얼마나 많은 매출이 국외에서 발생하고 있는가. 대부분 서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매출이 아직 여전히 내수 시장 기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서울의 모습은 다른 주요 생태계와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해외 시장에서 매출을 거의 다 일으키고 있는데 런던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극단적인 반대격이 되겠습니다. 텔아비브는 훨씬 더 해외 매출 비중이 높죠. 그래서 글로벌적인 시각을 1일차부터 했던 이 도시는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마치 그리고 커넥션을 저희가 평가하기 위해서 저희가 또 다른 모델을 활용을 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랭킹도 저희가 갖고 있는데 서울의 위치를 보시면은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생태계 성과, 생태계 마켓 리치, 그리고 이 창업자의 경험, 그리고 기금 조성 이런 요인들이 있는데요. 이 네 가지 요인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레이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데 탑5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는 지금 오렌지색이고요. 파란색, 그 다음에 서울이 있는데요. 지금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보시면 가장 큰 간극이 나타난 곳이 글로벌 마켓 리치를 할 수 있는 역량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해외의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런 마켓 리치 역량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마켓 리치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하고 그 전 세션에서 이 마켓 리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얘기해 줘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전년도를 보시면은 지금 랭킹 뭐 기금 조성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익스피리언스 수치는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근데 마켓 리치는 여전히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지난 1년 동안 보였기 때문에 마켓 리치 요에는 조금 개선이 필요하고 이 부분에서 조금 더 많은 지원들이 필요하다. 해외로 가도록 많은 지원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스케일업 리포트 아직 발표는 안 했는데 나중에 곧 스케일업 리포트라는 이름으로 오스트리아에서 일주 이후에 저희가 발표할 테니까 미리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여기 계신 분들에게만 저희가 특별 공개를 드리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글로벌 스케일 레이트 같은 경우는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0개 중 3.8%만이 스케일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분 투자를 하는 그런 자문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멘토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국가 사업 관계를 개선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5.6% 정도 성공률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만약에 창업자가 다른 생태계에 있는 탑 이코시스템과 관계가 끈끈하다 그러면 성공률이 7%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훨씬 더 확장을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 대륙을 벗어나는 고객에서 대부분의 매출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스케일 성공률이 10.4% 올라간다고 합니다. 통계이기 때문에 재미없을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그 격차를 보시면 이 네 가지를 다 가져간다 그러면은 나의 기업 확장력이 총 25배 늘어난다. 간단한 숫자만 해보더라도 산수만 해보더라도 25배라는 게 나오는데요. 다른 생태계와 잘 끈끈한 관계를 마련해 놔서 서로 이 지식을 공유하게 되면 그 자체로 25배의 차이를 가져다주는 차별화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창업가들이 이 네 가지를 잘 고려해서 사업을 꾸려갔으면 좋겠고요. 슬라이드가 또 안 넘어가는 것 같네요. 네, 마지막입니다. 아직 모자란 자금 조성의 갭을 채우기. 지금 서울 생태계의 지금 현재 펀딩 현황입니다. 지금 애트리션 퍼널이라고 제가 이름을 만들어 놨는데 탑5 수준과 비교해 봤을 때 서울의 시리즈 그리고 시리즈 A, B, 시드 투자액을 보시면은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서울이고 빨간색의 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 봤을 때
사실 이 시드 투자를 받는 비중은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시리즈 A까지도 거의 대부분 받는데요. 그러면 이 두 번째 장표를 보시면은 회사 중에서 미화 기준으로 1억 이상 가치 평가를 받는 비중은 몇인가? 한국은 2.5%, 뉴욕 같은 경우는 27, 28%인데 이런 큰 차이가 왜 생기는 것인가? 이거에 뭐 난제긴 하죠. 다 시리즈 A, B 투자를 이렇게 많이 받는데 왜 스케일이 안 되는 것인가? 왜 기업 평가 가치가 그렇게 커지지 않는 것인가? 일단 펀딩 평균 규모를 보시면은 이렇게나 차이가 납니다. 시리즈 B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1,100만 정도인데 1,100만은 사실 이러한 규모를 가져가기엔 너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탑5와 비교해 보면 펀딩 규모가 굉장히 적죠. 그래서 이 펀딩이 굉장히 아직 적은 상황이고 시리즈 A, B 다 봤는데 그 자체의 규모가 너무 적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확장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렵을 수도 있겠죠. 직접적으로 어떤 정책을 만든다고 갑자기 이런 펀딩을 크게 만들 수는 없겠고요. 비즈니스 모델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해외 시장을 중점으로 두고 있는 사업 모델을 내가 갖고 있나, 그래서 시리즈 A, B 투자자들이 대규모 투자를 할 의향을 만들어낼 수 있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창업자들의 이 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내가 해외 시장을 공략하기로 했다, 그럼 훨씬 더 많은 시리즈 A, B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내가 그냥 내 시장만 머무른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아주 제한적인 펀딩밖에 받지 못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가 이런 데이터를 해석한 결과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없다라고 하기엔 좀 그러는데 외국인 대규모 VC 그룹의 투자의 가능성이 낮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가 세부적인 분석을 해서 보니까 전 세계 탑9로 분류되는 투자자들이 서울에는 그렇게 다른 이 생태계에 비해서 투자를 많이 하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어쨌든 이런 관심을 끌어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제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딥테크 퍼널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학과 협력을 하고 정책적 변화가 어렵지만 뭐 사람 일이기 때문에 어렵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하고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좀 문화 변화가 필요하고, 그리고 하위 부문 전략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하나의 전략으로 다 해결할 수는 없고, 딥테크 같은 경우는 각각의 분야별로 맞춤형 전략을 만들어야 돼서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고 공간을 만들고 연구도 하고, 이러한 연구들이 실질적으로 사업화가 돼서 인큐베이팅 될 수 있도록 좋은 인큐베이터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됩니다. 특히 초기 스타트업을 도와줄 수 있는 연구 단계 기업들을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리고 초기부터 글로벌을 꿈꾸는 그런 기업들을 만들 수 있도록 제품을 설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젊은 스타트업이 여러 가지 실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그리고 도쿄로 데려가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데, 아까 첫 번째 일본 진출의 그런 세션도 굉장히 유용한 세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성공의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소프트 랜딩, 연착륙도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빨리 실험을 해서 다른 시장에 나의 상품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마켓 리치를 높이기 위해서 멘토링, 그리고 전 세계적인 글로벌적인 스킬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동안 지금 멘토십 그리고 스케일링 멘토십 프로그램을 저희가 계속해서 많은 곳에서 선보였을 때 도움이 많이 되고요. 이런 멘토십 활동이 앞으로도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멘토들을 여러 지역에서 끌어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시장에서 규모를 키워갈 수 있고, 코로나 이후에 이러한 네트워크들이 좀 온라인화되었기 때문에 제가 실리콘밸리에 살지 않아도, 런던에 살지 않아도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으니까 잘 우리가 이용해 봐야겠죠. 중요한 멘토십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생태계와의 파트너십, 그리고 외국인 VC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것, 이거는 조금 더 정책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외국인 투자가 서울을 찾아서 투자를 할 것 같은데, 시리즈 B의 펀딩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펀딩계 파트너십이 필요합니다. 이 VC와의 파트너십은 정책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각각의 기업들이 서울에 기반으로 한 포트폴리오를 만든다고 했을 때 여기에 같이 투자를 해서 파트너 되시겠어요? 그래서 멘토십 네트워크를 외국인 VC들 가져오시면은 제 포트폴리오를 서울에서 잘 키워서 국제 사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파트너십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저희가 좀 심도 깊게 연구를 해보니까 공공기금, 저희가 보기에 시드 스테이지 펀딩이라든가 엔젤이라든가 벤처 투자 같은 것들이 사실 서울 같은 경우는 정부 주도로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굉장히 많은 그런 바탕을 마련해 주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이게 엔젤 그룹들이 기존에 있던 것들을 다 뭐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약간 국가 공공 자금 대신 민가 투자를 좀 더 많이 가져와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인상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데이터를 봤을 때 약간 민가 투자가 부족하다. 근데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긴 하고요. 그 다음에 특수 엔젤 투자 그리고 CD, VC 그룹이 필요합니다. 즉 어떤 특정 뭐 생명과학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특정 산업에 특화된 투자 그룹들이 와야 딥테크에 투자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정리해봤는데요. 이것들을 다 가져가게 된다면은 각각의 전략별로의 가격도 저희가 비용도 정리해놨고 그리고 딥테크 그리고 플러스 20%의 엑싯 개선이 있다고 제가 적어놨죠. 딥테크 전략이 있으면 엑싯이 플러스 25% 상승되고 그 다음에 모든 생태에 걸쳐서 다 이런 플러스 25%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백 수천 개의 텔아비브와 경쟁할 수 있는 스타트업을 딥테크와 함께 만들게 된다면 이 정도의 엑싯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포트폴리오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겠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글로벌 연계성, 글로벌 리치 아니면은 멘토십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직접적으로 굉장히 큰 투자 임팩트를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투자를 해서 직접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영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게 된다면 엑싯이 100% 성장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기금도 제가 말씀드렸죠.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배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그먼트, 딥테크라던가 이런 산업들의 활동이 많은 지원이 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이런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주변 커뮤니티를 잘 만들어 나가게 된다면 그리고 인재를 끌어들이고 만들어낸다면 또 추가적으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돼야 된다. 수백 수천의 모든 사람들이 이 지역으로 모여들어서 100개 이상의 딥테크 전문 스타트업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해서 어쨌든 딥테크가 굉장히 중요하고 성장 멘토십이 필요하고 그리고 펀딩 갭을 우리가 좀 채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재현이 되겠고요. 그렇게 된다면 연간 6% 성장해 가면서 스타트업이 많아지게 된다면 텔아비브가 5년 내에 장을 겨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단한 목표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제가 대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저희가 이런 식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탑5가 되었다라는 발표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Would you please back to your seat through this way? 이쪽으로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great presentation.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 전략가이신 스테판 퀘스터님의 발표까지 함께 들으셨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Try Everything 2023 글로벌 탑5 창업 도시를 위한 서울의 노력 with 스타트업 지놈 세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곧 이어서 많은 분들 기대하고 계시는 창업 버스킹 세션이 이곳 컨퍼런스홀에서 진행될 텐데요. 벌써 일찍이 자리하신 분들 보입니다.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스타트업의 IR 피칭을 응원하고 또 관람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잠시 후 뵙겠습니다.